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이론을 보겠습니다. 동기이론. 자,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바로 이 동기이론에는 내용이론과 그리고 과정이론이 있는데, 내용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론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했는가?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그에 비해서 과정이론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역시 뭐니 해도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이지요.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기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서, 인행사에도 나오고 뭐 모든 영역에서 다 나오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이렇게 5개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설명을 하되 크게 나누어서 존경의 욕구까지를 결핍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슬로우는 인간들은 강도가 강한 저수준의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인간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의 욕구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마다 각기 다른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날마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시달리는 이런 그 국가와 같은 그 지역은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안전에 있을 거예요. 극단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에서는 생리적 수준에 있을 거예요. 하루 한 끼라도 제발 좀 배불리. 가끔 나오는 아프리카 보면은 뭐 며칠 전에 먹고 마치 며칠 동안 안 먹은 것을 아무렇지는 않게 기다리는, 형을 기다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막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길로 뭐 몇십 킬로를 간다. 이거 상상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 본다면 무엇이 이러한 고생을 사서 하도록 했을까? 설마 외로워서 오셨습니까? 뭐 스토커가 따라다니면서 집에 있으면 위험하십니까? 뭐 때문에 오셨을까? 일반적으로 볼 적에 좀 속보이게 내가 누구한테 존경받겠다고는 않겠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무시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아서 저도 존경의 욕구에 이게 있을 거예요. 존경의 욕구.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걸 현실로 바꾼 것이 바로 엘더퍼의 ERG 이론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조직관리에서 MBO도 받고 퍼트도 받고 TQM도 받고 총체적 분별관리도 받는데 또 인간다운 생활, 그렇죠? QWL 이거 봤죠? QLW군요. QLW. 조금 전에 가끔 인터넷을 봤더니 울산기술대학교에서 청소 용역 아주머니 7명을 학생들이 휴가를 보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청소하기. 이렇게 해서 용역교사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학생들이 청소를 맡음으로써 엄마들로 하여금 하루를 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정말 내가 이 회사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회사 나 어디에 있어? 나 울산기술대학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것이 존경까지는 아니지만은 학생들이 위해서 나도 여기 학생들 대학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만들어줬잖아요. 자, 이런 건데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엘더퍼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바꿉니다.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에 안전의 욕구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안전의 욕구에는 날씨가 좀 추우니까 벌써 닭살이 돋죠. 체열이 방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몸이 알아서 닭살이 좀 돋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오면 재채기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가 되겠어요.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 그런가 하면 폭력으로부터 안전, 또 전쟁으로부터 안전. 요즘은 빈곤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죠. 빈곤으로부터 안전, 이런 것은 사회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인데 이게 둘로 나누고, 또 존경의 욕구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존경의 욕구도 둘로 나누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욕구, 이 둘로 나누어서 이 가운데 영역, 사회적 수준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눈 거죠. 아래의 영역을 존재의 욕구, existence, needs. 다음에 이 가운데를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욕구, 자신의 욕구. 여기를 성장의 욕구, growth, needs. 이러면서 ERG 이론을 제시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매슬로가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욕구를 상향시켜 간다. 상향 충족시켜 가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하향, 좌절퇴행이란 말을 씁니다만 이렇게 충족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순간의 모든 인간들은 세 가지 욕구를 동시 충족해 간다.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어느 것이 좀 더 강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이 순간 선생님들은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이 기후환경, 습도환경에 의해서 몸이 알아서 존재의 욕구 이끌어갈 거예요. 또 서서히 보니까 생리적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배고픔도 살살 존재하고 있지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몸을 좀 편하게 앉아있고 싶으신데도 저한테 예의를 가져주시니라고 이렇게 딱딱한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생 이겨내야지 하는 성장의 욕구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느 것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모든 욕구를 동시에 추구한다 하는 것이 엘더퍼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는데, 또 이와 유사한 것은 포터의 이론도 있습니다. 포터의 이론은 그리지 않겠지만, 포터는 결국에 조직의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데, 어떤 조직이 소위 생리적 욕구까지 고려해가면서 하냐. 그래서 이 포터란 사람도 있었는데, 포터는 생리적 욕구를 삭제하는 대신 존경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다가 자율성의 욕구를 넣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조직에서는 생리적 욕구 다 반영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옛날에는 가족들 다 단절시키고 했죠. 이제 다 가족 생활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오후, 또 여름이 되면 시에스타에서 낮잠 시간도 배려한다든지, 일부 회사에서는 오후 근무 시간에 중간에 한 30-40분 시간 확 빼버려가지고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리적 수준 많이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생리적 욕구를 배제하는 이론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 또 같이 쓰겠습니다. 나란히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이론. 자, 이런 등이 있는데 결국에 조직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의 열망의 크기가 합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조직 성원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려고 조직 성원들을 조사를 했더니 조직 성원들이 다 똑같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는 성악설적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류와 성선설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전혀 같을 수가 없는 두 부류를 같은 전략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성악설적 인간관에서 포함되는 사람들은 X이론이라고 해서 X이론적 성악설적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 전략을 편성을 하고 지시, 감독, 하명, 통제 이런 그에 비해서 성선설적 인간관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성선설적 인간관에 준하는 관리 전략, 위임, 자율 뭐 이런 등의 전략을 통해서 대우를 했더니 동기 유발이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렇게 해서 X이론적 인간관과 관리 전략, Y이론적 인간관과 관리 전략을 편성한 것이 바로 맥그리거의 XY이론인데, 내가 나란히 아지리스를 적은 거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아지리스는 조직 성원들에는 미숙한 존재의 인간과 성숙한 존재의 인간이 있는데, 조직이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숙한 존재의 인간들을 성숙한 존재의 인간으로 키워놔야 조직 목적 달성은 커지게 된다. 바로 거기 나오는 미숙한 존재의 인간이 X이론적 인간관이고, 성숙한 존재의 인간관이 Y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라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페이지가 안 넘어가서 더욱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중요한 것은 허즈버그. 허즈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입니다.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을 이렇게 보시면은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여기는 욕구 충족 이원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불만족의 관계를 반대말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다.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허스버그의 동기유생이론이 되겠어요. 동기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요인과 유생요인을 비교해 보면 동기요인은 만족요인, 유생요인은 불만족요인이라고 합니다. 만족요인이라고 불리는 동기요인은 일 자체에 관련된 또는 자기 성장 발전에 관련된 요인을 동기요인이라 하고, 유생요인은 인적, 물적, 환경요인을 유생요인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얼마냐, 보너스는 몇 퍼센트 나오고, 휴가는 며칠 주냐, 그리고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얼마나 머냐 가깝냐, 컴퓨터 성능은 어떻고, 또 배려, 사무실 구조는 어떻냐, 또 팀 구성, 너희 팀장 저 성질 괜찮냐, 이런 인적, 물적 구성 요소에 관한 것은 바로 불만족 요인, 유생 요인이에요. 분명한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불만족 요인인 보수가 작다고 해서 보수를 올려준다고 해서 만족 요인이 높아지면 일이 재밌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월급이 작아서 생기는 유생 요인, 불만족 요인이 줄어들 뿐이지 그렇다고 만족 요인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건 별개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소진, 그야말로 싫을 정도가 넘어서 완전히 관심을 꺼버리고 싶은 소진이 나올 때까지 사회복지, 그걸 악용하는 장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사람들은 전공을 했던 아니면 태생 자체가 그랬던 간에 사명이 있거든요. 가서 봤더니 환경도 열악하고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친구와 비교하니까 그냥 말도 하기 싫고 이런데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회복지사인데 이런 말.
에이 내일부터 안 나. 근데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꼭 있거든요. 어린애가 있다든지 그 눈에 밟히는 나만 가면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할머니가 있다든지 이렇게 눈을 담기마다 그 눈에 걸치는 그렇게 하루하루 나가기를 이것이 참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이것이 좀 커서 그 나가기를 2, 3년, 4, 5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을 우리는 소진이라고 하는 거죠. 역전되는 순간을.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 가장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기요인과 유생요인에서 나오는 허스버그의 이 동기유생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역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허스버그의 동기유생 이론이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엘더퍼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과정이론.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어떻게? 여기에는 브룸의 VIE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대 이론. 브룸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성과는 합격이죠. 합격을 하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는 성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면 가슴이 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열심히 하세요. 합격하실 거예요. 자꾸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고 소리 해본들 가슴 뜁니까? 짜증만 나지. 노력하기 전부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브룸은 이 성과가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나의 미래지요. 미래. 라고 하는 보상 기대가 제시되어야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선생님들 1급을 딴다고 인생에 얼마나 큰 바뀜이 있겠어요. 그런데 1급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의 아들내가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들 가들마다 꿈이 있잖아요. 언제나 이런 여자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의 엄마, 지금 중년기는 되셨나요? 중년기? 요즘 중년기가 69가지가 생겼어. 노인회에서 뭐 70을 노인으로 하자고 하면 그럼 노인 전에는 중년 아니야. 69 먹은 중년이 있을 수가 있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정말 인생의 사업자로서 내가 누구네 엄마, 누구네 아내 이런 그 단어가 아닌 진짜 내 이름을 건 어떠한 내 이름을 꼭 회사를 차릴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건 책을 낸다든지 내 이름을 건 어떤 사업을 이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유인가예요. 유인가.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이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그 성과가 나에게 어떤 미래를 줄 것인가. 선생님들은 지금 한 계단,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것 뿐이지 그 계단이 선생님의 삶을 막 윤택하게 해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드디어 꿈을 실현하는 첫 번째 문고리를 여는 순간이거든요. 이걸 밸런스라고 합니다. 영어는 밸런스. 그리고 이 보상, 일부는 나오려는 보상기대, 아니면 부르면 여기 성과. 이 성과는 하나의 이건 수단일 뿐이라는 거지. 수단. 이거 너무 인스트루 멘털리티. 어쨌든 이건 수단이고. 그리고 이런 성과 기대, 고당 성과 기대를 기대, 익스펙턴시. 이렇게 기대 그리고 수단 유인가가 연결되어야 가슴이 뛰는 것이지. 열심히 해서 합격할 거예요? 가슴 안 뛴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것이 브룸의 기대 이론 또는 라우러의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 486페이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보상, 미래고, 그리고 보상 기대는 수단이 될 뿐이고,
그리고 성과, 열심히 합격할까요? 그것은 그냥 기대로서의 존재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대 이론 또는 그런가 하면 뭐 VI 이론 또는 가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제시해야 돼? 보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보상을.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투입과 자신의 투입에 대한 보상을 자신의 투입, 이 자신의 투입에는 연령도 있고 또 성별도 있고 또 뭐 학력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자격증도 있고 이런 등등 자신의 투입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 거기는 승진도 있고 뭐냐면 그 보직 또 그러면 발령지 이런 등등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등에 대한 것을 타인의 것과 타인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동기 유발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이론을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연휴를 보내고 왔더니 여자 화장실이 하나의 큰 휴게실로 바뀌었다. 단순히 화장실 기능만이 아니라 여성들만의 휴게처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그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들은 다른 회사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에다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이 정도 배려한다. 막 자랑도 하고 싶고 정말 그 회사에 충성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조직의 장이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마침 겨우 이제 애 낳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애 때문에 지금 안달부달하는 그런 엄마에게 당신은 먼저 가고 근데 내일 일찍 나와서 좀 일 좀 맡아줘야 됩니다. 라고 다른 이유를 댔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애 엄마의 그 상황을 배려해서 이렇게 퇴근을 시키고 이런 걸 때 보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회사가 재밌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여자라는 것, 내가 애 신생아의 엄마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때 느끼는 이런 정 같은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입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나 조직이 보여주는 보상을 보여주느냐를 다른 사람의 경우, 다른 회사의 경우와 비교해서 동기유발의 강도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 공정성 이론 또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균형 이론. 그래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크기가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바꾸게 한다 하는 것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렇기 때문에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꿈의 크기를 키우든 못해도 꺾어서는 안 돼요. 꺾어서는. 꿈의 크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아빠 나는 커서 먹을 거야. 처럼 미친놈이 안 됩니다. 꿈은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부모의 입장도 있고 성년이지만 학생들에게 대한 꿈은 절대 양보해서 꿈은 진짜 나만의 소프트웨어잖아요. 나만의 소프트웨어예요.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청소년들이 있다면 뭐 하고 싶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몰라.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개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 불안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막 이거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개에서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죠. 그 좁혀나가는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해야지 심판자로서 하면 안 되고 비심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도가 되는데 엄마는 단답을 요구하잖아요.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나오기로 했는데 자식들은 언제나 몰라. 이렇게 할 때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렇지요.
그러면서 엄친딸을 또 부각을 시키죠. 거기다가 누구는 말이야 이런다는데 이거면서 어느 순간 막 이제 또 드디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요 유층에서 소음 층간 소음이라고 문 쾅 닫아서 층간 소음이 있다고 또 시비가 붙고 그날 저녁 때 화나니까 또 엄마 아빠 술 마시고 당신 닮아서 또 부부싸움 시작되고 나비 효과가 막 시작되는 거지 이제 완전히. 그래서 꿈의 크기가 인간의 행동. 그 아들러의 말은 가상적 목표. 꿈의 크기가 생각도 행동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자, 488째 넘어가시죠. 이제는 인사행정에 관련된 거에서 역시 슈퍼비전 봐야 되겠죠. 슈퍼비전. 슈퍼비전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한다는 건 없고 슈퍼비전의 어원을 보면은 슈퍼비전은 위에서 바라보다 하기 때문에 감시, 감독, 통제의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그 때문에 본래의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슈퍼비전에서 등장한 거예요. 감시, 감독, 통제의 개념으로 했었는데 점차 사회복지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커지면서 교육적 슈퍼비전이 가미된 거죠. 그리고 업무가 과중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선 전문가, 사회복지사를 달랠 필요도 생긴 거죠. 그래서 상담, 위로, 또 스트레스 제거에 관련된 지지적 슈퍼비전도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슈퍼비전 그는 오른쪽 박스에도 그려져 있습니다만 행정적 슈퍼비전,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이 있지만 본래 출발은 지시감독과 같은 중간 관리자라고 하지만 중간 감독층에 의한 지시감독으로 시작됐던 것이 점차 영역이 이렇게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보실 적에 그 슈퍼비전 목적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의 개발과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 현장에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그들을 지지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한다. 이런 말들. 어떤 슈퍼비전을 가지고 틀리진 않습니다. 선생님을 보시면 당연히 중간 관리, 감독층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하나의 멘토로서 가르칠 건 가르치고 지적할 건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제공할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달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중간 관리층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 정도 보시고 쭉 내려보시면은 슈퍼바이저의 지위 3번에 1번 중간 관리자이다. 또 슈퍼바이저는 양쪽에 책임을 진다. 일선 사회복지사와 행정가 양쪽에 다 책임을 진다. 그리고 4번 함정이 있지요. 슈퍼바이저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접촉한다?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촉합니다. 간접적으로 접촉을 한다. 나머지 좋고 다음에 슈퍼바이저의 자질, 풍부한 지식, 실천 기술 거기 3번 접근용이 있어. 접근용, 진지한 자세 또 솔직성, 긍정적 보상 3개 정도는 어찌 보면 접근용이성 슈퍼바이저 벌써 분위기가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게 생긴 사람. 물론 저도 아마 이쪽에 속하지 않죠. 쉽게 접근하기 못하게끔 이런 글쎄 선생님들 어떻게 볼지.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은 저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접근 벌써 그래서 내포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내포는 길게 분위기 잡고 5분 10분은 내포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내포도 이루어지거든요. 딱 들어갈 때 오자마자 그래갖고 이 자식 이게 튼실하네. 전혀 문제와는 다른 문제와는 관련 없는 이런 분위기부터 끌어안는 이런 것들. 인상은 더럽게 생기는데 말은 따뜻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접근용이성. 슈퍼바이저에게는 접근용이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진지한 자세. 진지한 자세는 바로 밑에 있는 긍정적 보상과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3가지는 알겠지만. 그다음에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슈퍼바이저의 역할 그리고 구분, 행정적, 또 교육적, 또 지지적 여기는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다음에 슈퍼비전의 방법 모델 보면 개인교사형 1:1 관계도 있고 업무자와 상담자, 집단, 동료 집단, 직렬 있는데 이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까지 완전 100점 맞으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개인교사 1대1 할 적에는 멘토의 역할로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상담자로서 역할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써보시고. 그다음에 5번의 직렬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슈퍼바이저가 왜냐하면 슈퍼바이저의 전문 영역이 전공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적 슈퍼비전을 하더라도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일선 사회복지사를 놓고 전공에 따라서 여러 지식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직렬이 되겠죠. 직렬, 이거 슈퍼비전도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컨설테이션은 아직은 다뤄지지 않아요. 컨설테이션. 자, 그럼 컨설테이션을 보면 2번, 1번에 2번. 어떤 업무에 있어서 능력 있고 배려 깊은 한 전문가가 행정적 권력관계 없이 그게 핵심이죠. 행정적 권력관계 없이 자문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가운데는 자문을 하는. 컨설턴트가 자문가니까. 그래서 핵심은 권력관계 없이. 다음에 컨설턴트는 3번에 보면은 문제 해결에 조력하는 역할. 특히 미래에 관련.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슈퍼비전과의 차이점. 이게 바로 또 컨설테이션의 특징이 되겠는데 받기를 원하는 측으로부터 요청된다. 슈퍼비전과는 달리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가 먼저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받기를 원하는 측으로부터 요청된다. 두 번째, 권력관계가 없다. 세 번째, 전문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이 슈퍼비전과는 다소 다른 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부분 책에서는 소진을 본래 목차로 적고 있으면 저는 그냥 이제는 소진을 가지고 본래 목차를 적을 정도는 아니다 해서 그냥 박스에 넣었습니다. 지쳐버린 내 영혼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정말 진짜 슈퍼 사회복지사는 소진인 상태가 되면 영혼이란 말을 쓸만할 거예요. 몸뚱이만 지쳐버린 정도가 아니라 지쳐버린 내 영혼이란 단어를 쓸 만큼 그 정도 지쳐버린. 그래서 이 소진의 단계가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상담적, 지지적 슈퍼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진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491페이지에서 처음에는 참 열성으로 동기 요인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런데 점차 지쳐가죠. 침체. 그리고 이제는 뭐 요구사항이나 이것도 받아주는데 좌절. 그다음 포기. 나 몰라. 무관심이죠. 무관심. 열성, 침체, 좌절, 밑바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인연을 끊어가는. 그렇게 인연을 끊었다 하는데 또 이렇게 산바람 불면 또 전화가 오죠. 3일만 와서 좀 일 좀 봐줘. 그러면 또 가. 참 사회복지사스러운 이러한 봉사활동을 가지요. 올해만 좀 참아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엉덩이와 시험용 이런 엉덩이는 참 다르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냥 지금 참 오랫동안 참 오래 했죠. 벌써 지금 일곱 번째 가방이 끝나니까. 그런데 한번 봉사활동 갔다 오면 책 안 잡힙니다. 그거 참 기억이 안 잡혀요. 그래서 올해만 좀 양보를 해주시면 쓰겠는데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진의 단계,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죠. 다음에 재정관리에서 나와 있는 재정관리 좀 깊이 적었습니다. 재정관리의 원칙은 선생님들이 시험 전에 보시고 가격이 나오는 이제는 재무행정이니까 예산편성기법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예산편성기법에서. 거기 선생님들 492페이지 보면 예산편성기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또 연기준 예산 보통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품목별 예산을 보시면 품목별 예산. 자, 핵심 단어 몇 개만 적겠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 편성에서 먼저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 LIBS가 있습니다. LIBS.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인데 이것은 차기년도, 차년도 지출 항목의 비용의 합. 아주 단순 엑셀 프로그램이죠.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을 쭉 나열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지출 비용 그리고 그걸 딱 더해서 단순 엑셀 프로그램으로 짜는 것이 바로 항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이 되겠어요. 이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증액주의 방식으로 편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왜 꼭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요. 사실은 알고 있죠. 뭐 증액은 총량으로 봐서는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 편성자들이나 조직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정치적 분배율에 의해서 뭐가 있지만 어쨌든 증액주의 방식.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책 결정 이론으로 보면 정책 결정 이론은 점증주의 정책 결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책 결정에서 점증주의는 어떻게 하죠? 점증주의는 이전의 정책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타협해 가면서 정치적 합리성이죠. 그러면서 따간다고 하죠. 부분적 그리고 점증적. 그런 점에서 예산 편성에서는 이 품목별 예산이 점증주의 예산 정책 결정 방식과 유사하다.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런 점에서 여기는 통제 기능이 강하죠. 통제 기능. 그냥 다음 연도 지출 항목 쭉 적어놓고 그리고 지출 금액 딱 적혀 있으니까 썼네 안 썼네. 너무 과하게 썼네. 보지래네. 남네. 아주 단순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통제 기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지출 엑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계자에게 유리한 편성 기법이 되겠어요. 회계자에게 유리한 편성 기법이다.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지출 항목을 정해놓기 때문에 신축성이 배제되죠. 직접 경직적이죠. 경직적이다. 정해진 항목, 써야 될 돈 딱. 그에 비해서 성과주의 예산은 여기는 사업을 세부 프로그램화 한 후 말을 너무 썼어요. 어쨌든 사업을 최대한 세분화시키고 난 후 세부 프로그램별 단가와 업무량으로 편성하는 기법을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사업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에 세부 사업별 단위원가,
단가 단위원가죠. 그리고 곱하기 업무량 해서 세부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측정을 조직 단위별로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이 강합니다. 관리 기능이 강하다. 사업을 최대한 세분화하기 때문에 그 세부 조직 단위별 세부 사업의 관리자에게 유리한 걸로써 유리한 거죠. 그건 성과 측정이 된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 과목을 최대한 세분화하고 사업 계획별 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별로 등등 해서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을 2번에 적었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에 그 세부 프로그램의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관리 기능이 강하다. 다양한 산출물에 관심을 갖고, 이 산출물이 뭐예요? 성과지요. 성과에 관심을 갖고 개별 항목들, 개별 프로그램, 개별 항목들을 조직활동과 연계시킨다. 결국에 뭐야? 조직 단위별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번 관리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5번 예산의 효율성, 신축성을 신장할 수가 있다. 너무 많이 가니까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세 번째, 기획예산이 있군요. 기획예산은 PPBS. 이 기획예산은 그냥 쓰겠습니다. 장기적 플래닝과 단기적 버제팅을 유기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 여기 바로 플래닝, 버제팅 가운데가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장기적인 기획과 장기적인 플래닝과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기법이 기획예산 PPBS가 되겠어요. 이 기획예산은 품목별 예산의 증액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 왜 꼭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데, 문제는 이 기획예산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중앙집권화, 여기는 어떤 기획예산, 기획기능을 강조한다. 그런데 중앙집권화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예산에는 PPBS를 쓰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는 지방이양사업이잖아요.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끌어가는, 물론 사회복지의 장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영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을 하기는 없고 오히려 성과주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획예산은 중앙집권화 우려가 있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꼭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영기준 예산은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만, 영기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영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기준 예산. 우리가 영기준 예산이 할 때는 핵심이 뭐야? 전년도 예산과 관련 없이 무관하게, 품목별 예산과는 딱 반대되는 거죠.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그러면서 매년 새롭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연기준 예산이에요.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편성하되 매년 새롭게 세판을 짜버리기 때문에 예산 배정 금액이나 예산 배정 순위가 다 새롭게 짜지는 것은 연기준 예산입니다. 때문에 연기준 예산을 강조하는 것은 감축 기능이죠. 감축 기능을 강조한다. 절약이죠, 절약. 감축 기능을 강조하는 연기준 예산이. 이 감축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증액주의에서 품목별 예산의 증액주의에서 탈피하는 거죠. 그럼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 증액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PPBS, 하나는 연기준 예산. 두 가지는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이었던 증액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94페이지 기획예산에서는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연기준 예산에서는 1번은 넘어온 말로 되어 있고 연기준 예산 2번과 2, 3, 4로 보시면 되겠네. 2, 3, 4. 이제 쭉 마음 편하게 읽기.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매년 새롭게 이런 단어를 아무튼 연기준 예산입니다. 다음에 연기준 예산에 관한 496페이지 5번 보세요. 연기준 예산에 강조하는 기능이 감축 기능인데 감축 기능에 관련된 예산 기법으로서는 미국의 일몰법 선셋로가 있습니다. 일몰법.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을 했던 시퀘스터.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누적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다음 연도에 허용된 최대 적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율이 국가 전 재산의 약 35% 정도 됩니다. 뭐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데는 600%. 미국도 상당히 안 좋아서 뭐 160 몇 %.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리 국가가 재정 적자를 본다고 해도 일정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넘어서게 되면 국가 재정 지출을 줄여버린 예산 지출을 줄여버리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을 시퀘스터라고 합니다. 이 시퀘스터와 같이 제출되는 것이 재정절벽인데 재정절벽. 여기 보면 말하자면 피지컬 클리프에서 나오는데 시퀘스터와 더불어 자주 언급되는 재정절벽이란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중단돼 절벽에서 추락하듯이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의미를 재정절벽이라고 합니다. 시퀘스트가 원인이라면 재정절벽은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 바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아까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환경 중에 일반 환경이에요. 미국이 시퀘스트를 딱 발동하고 나니까 당연히 정부 재정 예산 지출을 딱 줄여버리니까 미국 시장 경제가 확 죽잖아요. 돈이 안 풀리니까. 바로 그것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수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수출이 그만큼 줄면 대기업은 잔고량 갖고 살지만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죽어나갔죠. 그 여파는 우리 한겨울에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확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했고 바로 이런 것들이 경제적 조건이나 경제적 여건 변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보관리, 또 마케팅, 또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